안녕하세요. 6월 1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FOMC 경계감을 딛고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를 기준으로 연고점을 재경신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조건 항복 요구와 이스라엘의 테헤란 폭격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대응하면서 중동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지속되는 하방 압력에도 정책 기대감을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일부 대형주의 강세가 주도를 했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며 양시장 상승 종목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약화된 투자 심리도 반영됐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강세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인터넷과 게임, 유통 등의 업종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증권주를 제외한 금융주와 건설주는 매물 소화가 진행됐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중동 긴장감이 지속되고 연준의 신중론이 재확인된 가운데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에 매도세가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은 4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점도표를 통해 연내 두 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전망치는 소폭 상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의 항복 요구를 거부했고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중동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6일째 지속되면서 중국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했지만 관세 불확실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국내는 대외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기대를 바탕으로 예탁금도 꾸준히 증가해 고객 예탁금은 어제를 기준으로 3년 내 최고 수준인 6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 계획을 승인했고 최종 명령은 보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연준의 신중론이 재확인된 가운데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FMC 회의 관련 코멘트입니다. 임재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FMC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F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올해 연내 두 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2025년 점도표를 보면은 3월과 비교했을 때 동결 전망은 4명에서 7명으로 증가를 했고 1회 인하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회 인하도 9명에서 8명으로 감소를 하면서 점도표가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일마다 물가 전망 그리고 실업률과 물가에 대한 리스크 생각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 간에도 생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월은 관세는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중 누구든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몇 달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은 전망 능력에 대해서 겸손해야 하며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지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름이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이 관세 영향에 나타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또한 견고한 경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올해 말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도 1.8에서 1.6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 또한 지난 3월 대비 상향 조정했지만은 연준은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고 고용시장은 매우 천천히 냉각되고 있지만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매우 건강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5월 FMC와 마찬가지로 견고한 경기를 기반으로 관세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연준의 추가 인하 시점은 빨라야 9월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합니다. 다만 내년 인하 횟수는 연준의 점도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언급했지만은 지난 5월 고용지표를 보면은
세부 내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화 정책은 다소 긴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관세에 대한 부담이 누적이 되면서 경기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면서 미국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발표된다면 추경안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국내 금리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서는 올해 연내 두 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고, 연준 위원들 간에는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불확실성 때문에 언급을 했는데, 관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여름이면 좀 더 많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게 되면 연준의 추가 인하 시점은 빨라야 9월일 것으로 이제 기존 전망을 유지를 하겠고, 다만 내년 인하 횟수는 연준의 점도표보다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임재균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ETF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중동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16일 이란이 휴전을 위해 중재를 요청하고 미국도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면서 점차 휴전 국면으로 향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17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를 조기에 마치고 귀국하면서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KB증권은 현재 사태가 2024년에 있었던 두 번의 충돌보다는 장기화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이제 중동 리스크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으면서 그럼에도 이제 향후 다가올 이벤트, 예를 들면 뭐 7월 상호관세 유예 종료, 미 산업관세 발표 등 이제 이러한 이벤트의 민감도가 낮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산업 모멘텀이 조금 더 존재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ETF로 이제 우라늄 채굴 기업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라늄 채굴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 격화됨에 따라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공급 불안이 커지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체 에너지인 원자력 및 우라늄 관련 자산에도 쏠리게 됩니다. URNM은 이제 우라늄 채굴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전통 에너지 대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3일 지정학 리스크 확대와 맞물려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일하게 다른 자산과 달리 3일 연속 가격 상승세를 보인 ETF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세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 원전이 트럼프 임기 내 전략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 투자 매력 또한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천연가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은 한 급등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단기적으로 안정세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ETF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수요 불균형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 내 전력의 약 절반이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미국의 리쇼어링 본격화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로 전력 수요가 과거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가격 변동성은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입니다. 사실 이제 연초 이후에 정책적인 모멘텀을 계속 받아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중동 분쟁이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여러 방산 ETF 중에서 지금 최근 전쟁이 AI 중심의 정보 처리 기술, 통신 인프라, 데이터 통화 용량이 결합된 디지털 전투체계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핵심 기업들, 예를 들면 팔란티어 등을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는 PPA에 주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관련 유망 ETF를 한번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우라늄 채굴 기업 관련 URNM 그리고 천연가스 UNG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산 ETF인 PPA ETF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대 롯데 목표주가 상향 관련 코멘트입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현대 롯데의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방산업종 탑픽으로의 추천도 지속하겠습니다. 폴란드 2-1차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K2전차의 생산량을 연간 200대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4년에 생산량이 폴란드 1차분 70대, 한국군 상환분 32대 등 총 102대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캐파를 현재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 1차 수주분은 올해 납품이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면 수주 잔고에 있는 K2 전차는 한국군 양산 150대 물량이 전부가 되는데요. 이는 연간 약 50대 내외의 납품 물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수량이 연간 50대 정도인데 불구하고 이걸 지금 연간 200대 캐파로 늘리는 어떤 과정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현재 확보된 일감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만큼 수주 물량 확보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많이 얘기 드려왔었던 폴란드와 루마니아 외에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모로코 등 다수의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인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폴란드와의 LOI 체결로 가식성이 높아진 슬로바키아 프로젝트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추정해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3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K2 전차의 수출 물량 증가는 실적 개선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에는 매출액이 약 1.5조 원, 영업이익 2,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고요. 시장 예상치도 상회하는 양호한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약 6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27년이 되면 매출액은 10조 원, 영업이익은 2조 원을 상회해서 올해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최근의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대 롯데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5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고 KB증권 방산업종 탑픽으로 매수 추천을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K2 전차 생산 능력을 2배를 늘려서 연간 200대 이상 생산 체계를 구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최소 9개 나라 이상과 동시다발적인 K2 전차 수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매출액 10조 원에 영업이익 2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정동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2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이창민 위원입니다. 네, 삼성SDI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14%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을 한 가장 큰 원인은 유상증자인데요. 증자 비율 16.8%의 주당 가치 희석을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 종가 기준 업사이드는 42% 수준이고요. SDI 2분기 영업 적자 1938억 원 추정을 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하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가 최악의 실적이었는데 영업 적자가 4,3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반등폭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전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이제 전동공구형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BBU 판매도 확대돼서 전분기 대비 28% 매출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요. 다만 이제 EV 쪽 배터리가 예상보다 출하 반등폭이 제한적인데 원래는 이제 1분기보다 20-30% 정도의 출하 반등을 예상을 했는데 한 자릿대 수준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심으로 수요가 생각보다 저조해서 그렇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북미 SPJV 가동률 하락하면서 AMPC도 전분기 대비 수령 금액이 줄어들 것 같고 원달러 환율 하락도 실적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시점 4분기로 보고 있고요. 이제 EV 배터리 수요 확대 그리고 최대 ESS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SDI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주당 가치 희석을 반영을 했고 2분기 실적은 영업 적자 약 1,93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컨센서스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실적의 제한적인 반등과 원달러 환율 하락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계 기업 KX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한재윤 의원님. 네, KX 바로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저PBR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 검토 그리고 배당 성향 상승 유도,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상법 개정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X 같은 경우에는 PBR이 0.4배 수준으로 분명한 저평가 상태고요. 대부분의 실적이 자회사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법 개정 시 자회사의 물적 분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핵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KX의 기업 가치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KX는 1분기 기준 4.4%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제도화된다면 PBR은 더욱 낮아집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PBR 0.8배까지만 타깃하더라도 주가 업사이드는 100% 이상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성향 조정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X는 자체적으로도 밸류업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2월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에 했고요. 실제로 5월에 주식 매입 완료했고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 공시했습니다. KX 주주 환원에 주목하는 이유는 캐시카우인 핵심 자회사의 골프장 사업 때문입니다. 실적의 지속력과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니즈가 맞닿아 있는 KX의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KX는 골프장 사업을 비롯해서 IT 제조, 방송, 엔터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부 정책에 따른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정책 힘입어서 이제 KX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를 기대한다는 그런 한재윤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어도비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어도비 실적 자료 발표드리겠습니다. 어도비는 AI 제품들의 견고한 성장과 수요에 힘입어서 연간 가이던스를 일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높은 ROE와 그리고 AI 수익 전략, 그리고 향후 장기 성장성 등을 감안할 시 상대 주가는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어도비의 12개월 선행 ROE는 66%로 AI 도입 효과와 그리고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서 동종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12개월 선행 PB 추세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나타나므로 저희는 이런 갭이 벌어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일단 디지털 미디어 연간 반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수주장구 같은 경우도 AI 제품 수요에 기반해서 10%가량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출시한 파이어플라이 앱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용자 유입에 기여 중인 것으로도 언급하기도 했고 구독자 수는 이전 분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은 일단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매출액은 최대 236억 달러일 것으로 언급했고 주당 순이익은 최대 20.7달러일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AI 기반 제품 중심의 연간 반복 매출이 2.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또 언급하기도 했고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연간 반복 매출과 성장률은 11% 상승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어도비는 AI 제품들의 견고한 성장과 수요에 힘입어서 연간 가이던스를 일부 상향을 했습니다. 따라서 높은 ROE 그리고 AI 수익 전략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주가는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